오래간만에 강원사에 와서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코로나가 좀 변화 도전이라는 제목을 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 발제로서의 내용에 충실하도록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대응의 과정과 이걸 되새겨보는 것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대책을 당연히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코로나의 대응 과정은 촉솔 형상과도 상당한 유사성이 있었습니다. 우선 참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설사 정부가 주도를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적극적인 국민들의 참여 협조가 없었으면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여를 통한 성취라고 하는 그런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K방역에는 정책 기술의 우수성뿐 아니라 과정의 우수성이 있었다는 걸 주목해야겠습니다. 물론 일본의 실력, 정보력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과학기술도 있었습니다. 의사들의 희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대응 방식, 열린 정책 과정, 또 솔직한 공개 이런 굉장히 좋은 선례를 남겼고 정은경 기자회견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신뢰감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게 루즈벨트의 노변정당과 비슷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와는 다른 국가의 역할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의 경제사회 정책이 좀 딱딱한 것이었다면 코로나 대응에서 국가는 국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 하나하나에 대해서 돌봄과 보장이라는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확진자에 대해서는 100% 무료로 진료를 해줬고 검사 치료비를 다 보장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선례, 국가에 대한 신뢰감과 일체감을 갖는 그런 경험은 특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의 방향을 생각을 해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포스트 코로나의 세계가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아무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이거는 앞으로 형성이 되어 갈 뿐 아니라 그 세계에 대한 집단지성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모형을 만드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만 각 나라가 포스트 코로나의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쟁적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가 어떤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국가의 격이 결정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각 국가가 만드는 코로나의 대책은 경쟁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방역에서 상당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에 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이 위치를 지키려면 포스트 코로나의 대한 경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격이 향상된 것을 지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는 많은 분들이 경제, 사회, 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세계가 어떤가 하는 것은 좀 애매모호하지만 상당한 생각들을 이미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제는 이 대공황과 비교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보기엔 대공황과는 그 메커니즘은 굉장히 다릅니다. 대공황이 금융 위기적인 성격이 있었고 많은 전구 증상이 있었던 데 비해서 이 코로나는 돌발적이었고 그리고 소비 행동이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역병 때문에 이 소비가 행동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고용이 위축되게 되면 이 소비 능력 자체가 위축되는 단계를 지나갈 것이고 그러면 생산이 위축되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이제 촉발되는 과정을 갈 수 있다. 지금 우리는 고용의 위축 단계에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빨리 극복할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인구 이동이나 노동력 이동은 장기간 억제될 것은 거의 분명합니다. 또 자원에 대한 보호주의를 우려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특히나 식량 에너지 문제의 걱정이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반면에 물자나 지식, 정보의 이동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본의 이동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이 전망을 자세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러나 세계화의 추세가 역전된다기보다는 양상과 방식이 변화할 것이다. 이건 유종일 교수의 견해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생명산업, ICT 그리고 물류산업 이 부분에 상당한 호기가 왔다. 이거는 대체적으로 이제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K방역은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K방역이 이제 성공하려면 진짜 성공을 하려면 생활방역이 성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생활방역을 성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외국의 대응과 한국의 대응이 조금 차이가 있었다고 보는데 외국에서 보는 매점 배석과 같은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한국인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우 공동체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했고 이 부분은 한국의 그 새로운 공공성 모형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리두기가 앞으로 관습이 되고 문화가 변화할 것이냐 이거는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인데 어느 정도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의 패턴, 놀이의 양상 변화하고 이번에 이태원 때문에 이제 춤추고 노는 문화 이 부분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종교도 변화할 것이고 예의도 변화할 것이고 문화도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수 사라지고 있습니다. 상거래 방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고 이거는 결국은 산업의 변화와 고용의 변화를 촉발할 것이다. 하나 굉장히 주목할 부분은 두려움에 대한 대책이 포스트 코로나 대책의 핵심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두려움에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보이는데 하나는 역병이고 하나는 실업이고 하나는 파산입니다. 이 세 가지 이 키워드에 대한 대책을 당이 내놓아야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책이 성립이 되겠다. 이렇게 보고 국민들이 이 세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공공적인 방식의 사회 정책을 당연히 기대할 것이다. 이제 코로나의 극복 과정을 보았을 때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는 그럴 것이다.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구 환경의 복구 가능에 대해서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관심도 엄청 늘어났습니다. 저 자신도 지구 환경이 개선되려면 수십 년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변화하는 것을 보고 이게 실체가 이런 것이었나 하는 그런 충격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활동의 위축 그리고 소비 활동의 위축과 동일한 원인으로 일어난 인간 활동의 위축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냐 하는 것은 좀 불명합니다. 일정한 개선 효과는 기대할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경제 회복을 각국이 주력하게 될 텐데 이 각국의 정치 집단이 환경 문제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이제 관건입니다. 요약해 보자면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것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 사회, 환경에 대해서 일정한 예측과 기대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경제, 사회 정책, 환경 정책의 적절한 배합이 필요하다. 경제 분야에서는 새로 부상할 분야, 쇠퇴할 분야에 대해서 기민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 다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싶다는 욕망에 부응해줘야 된다. 당연히 다음번에 또 있을 수 있는 이 전염병에 대한 대책은 이번에 철저히 세우지 않으면 포스트 코로나의 대책이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실업과 파산에 대한 보장, 소득 보장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고용보험의 강화를 지적하고 하셨는데 그거는 시의적절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모처럼 찾아온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에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코로나의 극복에 우리 사회 각계각층이 일정한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도 모든 계층 집단들이 일정한 지분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기업 중심으로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중소기업 자영업에 대해서도 일정한 몫을 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라는 게 소비자 겸 노동자이고 또한 유권자이기도 한데 이분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국민들이 기대에 부응하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포스트 코로나 대책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누가 어떻게 이끌 것인가 하는 고민인데요. 어떻게 하는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이후의 경제사회를 구성하는 방식은 코로나의 극복의 과정과 유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참여를 통한 성취, 그리고 지속적인 소통과 유연한 대응, 국가의 따뜻한 역할 모형, 이런 것들이 포스트 코로나의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재현이 되어야 국민들의 그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이 국민들의 참여의 에너지를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답이라고 제시하는 방식보다는 국민들에게 묻고 그거를 종합하고 또 수정해 가는 그런 그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국민들이 나도 참여했다, 나도 한마디 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것이고 그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의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당이 주도해야 정치적으로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토론과 의견 수렴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당이 주도하는 그런 대장정 모형의 그런 그 포스트 코로나 대책의 구성 과정을 당이 주도해야 된다. 지금은 21대 국회가 출범하는 과정이고 이 자리에 많은 당선자들께서 앉아 계십니다. 또 차기 대권 주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되는 시기이고 다수당으로서 대야 주도권을 형성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오늘이 당의 토론이기 때문에 그 당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 시기에 포스트 코로나 대책의 그 형성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그 국민적 지지를 당이 얻어가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런 당정청의 관계에서 당의 위치를 또 재설정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이 큰 국면에서 당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많은 시사점을 주신 발제였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윤종록 한양대학교 석좌 교수님의 100억 인구 100세 시대에 연구하는 의사 만들기라고 하는 주제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된 윤종록입니다. 한양대학교에 소속되어 있지만 작년 1년간 여시제에서 코로나 창궐 이전에 생명과학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자라는 취지에서 생명과학 입국을 작년 1년간 스터디했던 내용을 10분간에 발표한다는 게 짧지만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TMY 시대가 왔다. 트릴리언 매니어 100억 인구가 100세까지 살게 되면 1조 세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 TMI 시대를 지탱할 필수 경제가 뭘까? 여기다 방점을 두고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디지즈. 비포 코로나 시절에는 인간과 인간의 대결이었습니다. 인종, 국가, 이념, 종교. 반드시 전쟁을 수반하고 국방의 중요성이 필요됐다면 애프터 디지즈는 인류와 질병의 대결입니다. 바이러스, 미생물, 세균 등. 따라서 TMI 시대에 생명과학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돼야 될 부분이다. 저는 AD 시대, After Disease 시대의 신국제 질서를 New UN, UN이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지금의 UN은 인간과 인간이 평화를 유지하자.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UN은 미물과의 대결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인류를 만들자. 저는 어쩌면은 제2의 UN, NUN, UN이 결성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DMZ가 좋은 후보지가 될 수 있다. 아울러서 뉴 UN, UN을 위한 국가 간의 인센티브로서는 글로벌 공동 대응, 질병 공동 대응을 위한 프로토콜이랄지 백신 공동 개발 배급 이런 인센티브를 가지고 UN을 통한 국가 간의 새로운 협력을 통한 질서를 마련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지난 70년간을 되돌아본다면 중화학 입국을 통해서 한번 도약을 했고 정보산업 입국을 통해서 또
또 한 번 더야 그랬고 정보산업 입국 현재 중국이 추월해 오면서 현재 한계를 맞이했다. 마침 이 시점에 우리가 생명과학 입국, 여기서 입국은 설립자 나라 국자입니다.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 경제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번 살펴본다면 210개 국가의 전체 GDP 합이 80조 달러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1.5조를 차지하면서 약 2%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80조 달러 중에서 ICT 산업 전체 규모가 4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여기에 노력을 많이 해서 이 4조 달러의 8.5%를 차지하면서 이게 사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4조 달러의 2배 되는 전 세계 의료 보건 산업은 8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 지난 30년간 의대 약대 갔는데 8조 달러 되는 시장에서 불과 0.8% 차지하고 있습니다. ICT는 4조 달러인데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0.8%를 10배, 8%까지 올리자. 이게 생명과학 입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1세기 진정한 선진국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나라들은 공통점이 뭔가? 모든 공통점은 생명과학으로 앞으로 미래를 설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ICT 창업 국가였죠. 이제는 생명과학으로. 네덜란드 경상남북도만한 땅에서 미국 다음으로 농업 수출 2위 1,10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15배입니다. 미국에 실리콘밸리가 있다면 네덜란드에는 푸드밸리가 있습니다. 전 세계 거대한 식품회사 연구소가 네덜란드의 와게닝겐이라는 조그마한 도시에 다 모여 있습니다. 싱가포르, 난양공대 모든 공과대학은 생명과학과 융합해라. 미국 스탠포드 대학은 이미 바이오엑스 의과대학에 바이오엑스 공과대학과 의과대학 완전히 섞어놨습니다. 이제 10년 안에 GDP의 30%를 제공할 수 있는 산업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 산업이 뭘까? 잘 아시다시피 광복후 20년, 그 후 30년, 그 후 또 20년 저런 산업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려왔습니다. 73년 중화학 입국 선언하면서 오른쪽 5가지 산업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법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법인데 법을 만들어서 성공했습니다. 83년에 전기통신 현대화 사업 추진하면서 정보산업 입국, 이때 한국전기통신공사를 발족하면서 초고속망 구축, 정보통신 관련 기기 개발, 와이브로 뭐 이런 것들을 CDMA 개발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해 왔죠. 이제 생명과학 입국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왔다. 이제 모든 경제의 축은 생명이라는 고향으로 회귀하고 있다. 불편한 노후, 극심한 환경 파괴, 건강한 먹거리, 정신적, 육체적인 균형 잡힌 라이프, 이 네 가지 요소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꼭 필요한 21세기의 디맨드가 됐습니다. 마침 2018년에 세계경제포럼에서 바이올로지컬 센츄리를 선언했습니다. 이 7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세계는 바이올로지컬 센츄리가 도래했다. 첫 번째가 이제 죽음도 선택사양이다. 세포의 죽음은 유전자의 결함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유전자를 컨트롤하면 죽음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과거에는 제약기술이 거대한 블록버스터 외에는 전혀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컴퓨터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간단한 실험 하나로 몇 년 걸쳐야 될 실험을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이제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소에서 거대한 블록버스터를 만들 수 있는 연구가 가능하다. 이제 질병과 직접 싸울 필요가 없다. 유전자 정보가 정확하게 분석이 된다면 그 유전자 정보를 외부 소팅하지 않고 에디팅만 하면은 이제 질병과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들. 네 번째 이유는 이제 제약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거대할 필요가 없다. 다섯 번째, 거대한 부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 ICT 시장에서는 1조 달러 되는 회사가 아마존, 구글 2개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생명과학에서는 새로운 물질 하나가 나오면 그 자체가 바로 1조 달러 시장으로 연결된다. 이제 약은 단순한 약이 아니다. 내 개인적인 요구에 정확하게 맞는 개인 맞춤형 약이 등장한다. 생명과학은 다른 연관 산업을 병원화시킨다. 이 7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생명과학을 다보스 포럼에서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바이올로지컬 센츄리로 정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생명과학의 연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생명과학 연관 산업은 저는 크게 2가지로 의료보건 제약과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식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대 약대 졸업생의 97%가 의사 약사의 길로 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 벌러 갑니다. 단 3%만이 의과학의 길로 갑니다. 8조 달러 되는 이 전 세계 의료 시장의 0.8%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환자 치료 중심이랄지 임상 중심의 교육에 한계가 존재해 왔습니다. 이제 3%만이 의과학의 길로 가는 것을 30%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의과대학 정원의 30%를 증원해서 졸업생의 30%를 의사 약사가 아니라 의과학으로 유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30% 인력을 어디다 수용할까? 이제 거대한 생명과학 연구원을 설립해서 전 세계 시장의 8%를 차지해야 됩니다. 의과학, 제약, 식품 산업에. ICT 산업을 예를 들어본다면 ICT는 애틀이라는 전자통신 연구소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TDX라는 전자교환기를 개발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을 개발했고 CDMA를 세계 최초로 표준화했고 와이브로라는 기술을 만들어냈듯이 이제 생명과학에 관련된 연구원을 애틀이 연구원의 3배 정도 되는 연구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대학 정원을 증원해야 됩니다. 임상병리하는 의과대학생과 의과학 트랙을 분명하게 분리해서 의과학 트랙을 육성을 해야 된다. 이스라엘의 카이스트라고 하는 테크니온 대학이 있습니다. 테크니온 대학에는 의대 약대가 있습니다. 테크니온 대학 의대 약대 출신은 단 한 명도 의사 약사의 길을 걷는 교육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100%가 의과학 약학의 길을 걷게 함으로 인해서 미국이 이스라엘보다도 의과대학 수가 30배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생명과학에 관련된 창업은 이스라엘이 테크니온 대학 하나가 전 세계 생명과학 창업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카이스나 지스트, 디지스트 특화되어 있는 연구 중심 대학에 의과학 공학 협동 연구 과제를 부여할 필요가 있겠다. 세 번째, 제약 플랫폼을 구축해 줘야 됩니다. 제약을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 한 연구소에서 그 거대한 컴퓨팅 파워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제 어떤 제약 회사든 어떤 제약을 위한 연구소든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약 플랫폼을 구축을 해줘야 됩니다. 그 슈퍼 그리드 컴퓨팅을 역량을 확보해서 공동 활용하도록 했을 때 이제는 초대형 제약회사의 블록버스터 시대에서 초소형 특화 제약의 시대로 갈 수 있다. 신물질 하나가 원샷에 1조 달러의 시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플랫폼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으로 의료 관련 규제 완화는 뭐 더 이상 제가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료 관련 개인정보 활용 범위 확대와 규제 완화입니다. 이제는 내 의료 관련 정보는 내가 주인이다. 따라서 그 주인의 허락을 받으면 그 의료 관련 정보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활용 결과에서 어떤 이득이 나오면 그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페이버가 돌아가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챕터가 생명과학에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푸드입니다. 농수산 관련 푸드 생명과학.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덜란드는 경상남북도만한 땅인데 인구 5만 명의 와게닝겐이라는 도시에 전 세계의 푸드밸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실리콘밸리 다 아시죠?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스탠포드. 그보다 2배나 더 큰 시장 푸드밸리는 경상남북도만한 네덜란드의 와게닝겐이라는 도시의 와게닝겐 유니버시티. 이 와게닝겐 유니버시티는 세계에서 푸드 사이언스, 라이프 사이언스 넘버 1입니다. 우리나라도 전북 혁신도시에 보니까 농수산 연구 인프라가 다 거기 몰려 있습니다. 푸드밸리를 만들어서 아시아의 푸드밸리가 바로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조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 라이프 사이언스 인프라에서 우리가 강점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지난 70년간 단 한 명도 출입하지 못한 DMZ. 여기에는 정말 종의 다양성이 풍부하고 다른 종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 유전자를 보관하고 있는 천연 라이프 사이언스 인큐베이터다. 여기에 토종식물의 원형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응용식물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이미 난양공대하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우리보다도 먼저 추진되고 있습니다. DMZ가 라이프 사이언스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전 세계 갯벌은 5군데밖에 없습니다. 5군데 중에서 가장 넓은 갯벌, 대한민국 서남해안 갯벌입니다. 5개 갯벌 중에서 머드 함량이 가장 높은 갯벌, 대한민국 갯벌입니다. 지구의 허파가 어디냐? 아마존 정글이죠. 바다의 콩팥이 어디냐? 대한민국의 갯벌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갯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없습니다. 5대 갯벌의 코드 넘버, 우리나라 갯벌 코드를 스토리를 입혀서 한국산 수산물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하는 등 농수산 생명과학의 새로운 출발을 이 시점에서 할 필요가 있겠다. 10분간 요약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여기 10가지 정책 대안, 작년에 제가 이 시제에서 위원장이 돼서 생명과학 입국을 우리나라 한반도 미래산업으로 삼고 10가지 정책 제안을 만들어 낸 내용입니다.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자료가 35페이지짜리 리포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필요하시면은 이 시제에 연락을 주시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상당히 상세하게 정책 과제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한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과거 우리 ICT로 먹고 살기 위해서 ICT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딱 떼내서 과학기술보다 있어도 충분한 거를 떼내서 정보통신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생명과학 입국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위해서 총괄부처인 생명과학부가 반드시 만들어져서 이 생명과학부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모든 산업이 융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인간 유전체와 제약 헬스케어를 위한 표준화 문제,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식품 같은 경우도 맞춤형, 개인 맞춤형,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의사과학, 의사와 약사를 만드는 대학이 아니라 의과학을 육성하는, 공부하는 의사를 만들어내는 것.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방형 제약 플랫폼에 어마어마한 컴퓨터가 필요하는데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 시스템을 위해서 거대한 그리드 컴퓨팅을 구축하는 것. 그 다음에 개인정보도 내가 정보를, 내 정보의 주인은 나다. 내가 허용한다면은 누구든지 내 정보를 활용하고 거기에 따른 페이버를,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주는 해양 바이오에 관련된 각종 소재, 은행이 필요합니다. 농업위성이 2022년에 띄우게 됩니다. 농업위성과 연계하는 드론 시스템, 아울러서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그다음에 남미, 동남아시아 앞으로 20억 명이 중산층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그 중산층으로 도약하는 20억 명 이상의 인력들이 이제 우리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나 의료 산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차례 강조되어 왔지만은 개인정보 규제 해소를 위해서 정치적인 노력,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주자. 내 정보의 공개 여부는 내가 결정하는 거다. 정보 제공으로 인한 우선적인 수혜를 주겠다. 원격 진료의 합리적 선택적 개방, 4대 만성질환, 우리 국민의 25%가 만성질환에 걸려 있습니다.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 만성질환은 오늘 내일 당장에 죽는 병이 아닙니다. 이 만성질환부터라도 원격 진료 허용해야 됩니다. 도서, 원양, 선박, 소외지역 해야 됩니다. 비대면 사회의 선도적 대응을 위해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의료에 소요되는 플랫폼이랄지 통신 프로토콜이랄지 표준화, 지금 현재 표준화되어 있는 것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먼저 손을 대야 됩니다. 따라서 산업 특허 규제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노력, 특히 개인정보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 페이지를 마지막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흥미로운 발표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손지우 SK증권 리서치센터의 연구위원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라는 주제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주라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거는 스마트시티, 그러니까 도시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짧은 시간 동안에 왜 스마트시티가 구성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그 형태는 제가 이제 디센트럴, 그러니까 탈중앙을 띄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간략히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는 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거는
신도시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경제적인 대공황의 국면 그리고 빈부격차라는 문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지 하시겠지만 서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듣는 스마트시티는 스마트 홈이 베이스가 될 거고요. 디센트럴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리세션이 왔죠. 물론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그 코로나 때문에 리세션이 왔다라고 보긴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 금융권이나 경제계에서는 대공황급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론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까? 이게 사실은 빈부격차랑 연관지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빈부격차가 말로만 심각하다라고 한 수준이 아니고 그 기록상으로 보더라도 역사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자, 이 차트를 같이 봐주시면 이게 토마 피케티 그 21세기 자본으로 전 세계를 강타했던 그 세계적인 교수가 만든 차트죠. 미국의 상위 10%, 즉 미국에서 돈 버는 사람 중에 최상위 10명 중에 1명이 전체 소득의 얼마를 가져가냐 이걸 그려봤더니 자 보시게 되면은 29년 세계 대공황 때가 50% 절반이었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상위 1명이 전체 소득의 절반을 가져갔는데 어떻게 잘 해결돼 오다가 지금 100년 만에 똑같은 최대치가 왔다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빈부격차는 차트로 보더라도 지금 100년 만에 최악입니다. 자 그런데 경제 얘기를 논하는데 무슨 빈부격차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거 2018년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한 자료죠. 대한민국 국민 소득을 100만 원으로 인덱스화 시켜봤더니 이상한 그림 나옵니다. 고소득층은 60만 원밖에 안 쓰고 저소득층은 110만 원이나 쓰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빈부격차가 벌어지면서 고소득층 돈을 버는 사람은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요 자기가 번 만큼 다 못 쓰고 있는 거고 반대로 저소득층은 기초 소비를 해야 될 만큼도 못 벌어서 그 이상을 쓰고 있는 겁니다. 즉 문제가 뭐냐면은 현재 경제 상황 너도 못 쓰고 나도 못 쓰다 보니까 사회의 총 소비 이 그림은 잘 아시겠지만 GDP의 4대 컴포넌트 CAGX죠. 여기서 가장 크다고 하는 C가 지속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이게 바로 경제 성장 여력을 떨어뜨리고 현재의 문제를 만드는 큰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 20세기부터 매우 유명한 경제학자였죠. 멜서스, 인구론으로도 유명하지만 이 멜서스가 제너럴 글럿이란 일반적 공급과의 이론, 즉 빈부격차가 벌어지면 소비가 줄면서 공급이 남아 돌아라는 위기론을 지속적으로 제시했고요. 이 사람의 말을 당시에 다 무시했었는데 자, 그림 보시면은 29년이 바로 저겁니다. 빨간색이 제가 보여드린 빈부격차 차트고요. 그 파란색 같은 경우는 그 경제 성장의 대다수를 설명하는 생산성 지표인데 자, 두 개 거꾸로 가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100년 만에 또 거꾸로 벌어지게 된. 그러니까 빈부격차에 따른 소비의 감소가 다시 한번 세계적인 생산성의 위기를 만들었다. 자, 지금 보여드린 파란색의 이 생산성 지표를 조금 더 장기 시계열로 보겠습니다. 1800년부터 지표로 본 건데요. 딱 봐도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는 참 운이 없는 세대입니다. 200년 만에 최악의 생산성이 현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각국이 뭐 이제 공산주의란 개념도 마르크스가 나왔었죠. 그 피케티도 고소득층을 세율을 80%까지 올리자 이런 격한 얘기를 나왔었는데요.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1800년대 문제는 뭐 1차 산업혁명이 나오면서 생산성 문제를 해결했고요. 1900년대 이기는 2차가 나오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고요. 자, 그러면 지금 100년 만에 새로운 위기가 왔는데 여기서 해결책이 뭐가 될까? 혹시 산업혁명?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3차든 4차든 새로운 산업혁명이 다가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혁명을 그냥 하나의 키워드나 흐름이라 보기보다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이해하는 게 오히려 맞을지도 모릅니다. 왜 산업혁명이 이걸 해결했는지는 조금 뒤에 또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재밌는 거는 여기부터죠. 1차 산업혁명 영국이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 이 나라의 별명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거대 도시가 어디였냐면 리버풀이 떠요.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미국이 만들었었는데요. 미국은 이 당시에 어디가 뜨냐? 디트로이트가 뜹니다. 즉 산업혁명이 만들어질 때마다 패권 국가와 거대 도시가 늘 새롭게 탄생을 했었는데 저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왜 그랬는지를 스터디를 해본 겁니다.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저 왼쪽에 적은 5가지 요인이 늘 핵심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리버풀이든 디트로이트는 전부 다 이제 운송의 핵심 지역, 즉 우리나라의 풍수지리 개념이죠. 물이 가까이 있었고 엔진, 즉 산업혁명의 핵심 엔진인 1차 그 증기기관, 2차 내연기관의 종주국이었던 그리고 에너지,
그 1차에 증기기관을 굴렸던 석탄이 영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됐고요. 2차에 내연기관을 굴리는 석유가 미국에서 제일 많이 뽑혔죠. 이런 식으로 5가지가 늘 결집이 되면서 거대 도시가 나왔다는. 근데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이겁니다. 1차, 2차 때의 그 말씀드린 5대 요인의 핵심은 테이블에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재밌는 거는 3차, 4차가 오면서 이 5대 요인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엔진은 증기 내연에서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으로 바뀌고 있고요. 에너지원도 인공지능 석유로 못 굴립니다. 전기로 굴려야 돼요. 전기는 가스하고 신재생으로도 바뀌어가고 있죠. 탈석유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핵심 기기도 예전에 기차, 자동차에서 자율주행이 점점 등장하는.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 지금 리버풀도 디트로이트도 러스트벨트입니다. 망한 도시가 됐는데 결국 새로운 시대에 받아줄 수 있는 요소를 못 갖췄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 5대 요소를 새롭게 받아줄 수 있는 도시가 거대 도시이자 패권 국가가 될 것이고 우리가 그거를 지금 스마트 시티라고 부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즉 스마트 시티라는 거는 그냥 시대적으로 나와야 되는 건가라기보다는 산업혁명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거대 국가와 거대 도시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스마트 시티의 형태가 저 가운데 있는 디센트럴라이즈, 즉 탈중앙의 그림을 그릴 것 같습니다. 왼쪽의 센트럴라이즈는 지금 이해하기 쉬우시죠? 모든 산업이 그리는 중앙 집중형. 오른쪽의 디스트리뷰트는 거의 아나키즘 상태입니다. 완전히 분열된 상태인데 그게 아니고 지금 스마트 시티의 방향성은 디센트럴, 중앙이 분할되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왜 저런 모습으로 가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결국은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왼쪽이 1차 산업혁명을 만들었던 엔진, 증기기관이고요. 오른쪽이 2차 산업을 만든 엔진, 내연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실제 이 왼쪽에 1차 때 증기기관이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성의 증대를 만들면서 그러면서 산업혁명을 이끈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어떤 데이터를 찾아봤냐면은 저 증기기관은 석탄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 그림 보시게 되면은 여기 표시한 요 그림인데요. 그 파란색 같은 경우가 영국의 석탄 1인당 소비량 1770년부터 그린 거고 이 밑에 노란색이 영국의 1인당 생산성입니다. 기가 막히게 똑같이 가는 게 발견이 되죠. 근데 하나 재밌는 게 뭐가 있냐? 20년 레깅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 즉 증기기관이 보급되고 20년 정도가 지나니까 뒤따라서 이렇게 유사하게 생산성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 같은 얘기로 조사를 또 해보니까 2차 때 내연기관과 이걸 굴리는 석유 소비량이나 생산성이 레깅 시키면 똑같이 올라가게 되는. 근데 몇 년 레깅이냐? 15년 레깅. 여기에 대한 논문들이 몇 개 나와 있습니다. 대체 저 레깅은 뭐냐? 저 지연 현상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대다수가 결국은 새로운 기관이 등장했을 때 스킬드 레이버, 즉 숙련 노동자의 등장, 그리고 기계의 테크놀로지의 등장하는 그 시간의 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1차 때가 20년, 2차 때가 15년이면은 이번에는 좀 더 짧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터져 나온 게 15에서 20년이라 본다면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 뒤 2025년이나 2030년에서는 지금 보는 것 같은 생산성의 증대와 패권 국가, 패권 도시가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본다면 2020년인 지금이 그렇게 빠르다라고 볼 수도 없는 상당히 급박한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왜 디센트럴이라고 물으신다면은 이 그림을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저도 이 그림을 요약하기 위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 요약을 가져오겠습니다. 전 중요한 건 뭐냐? 산업혁명이 지금 현재 2차 산업혁명 현재에서는 모든 산업이 중앙 집중화돼 있어요. 뭐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대다수가 우리가 말하는 이 스마트라는 것들은 디센트럴 향하고 있습니다. 발전소도 이제 집으로 간다고 그러고요. 클라우드도 엣지 컴퓨팅으로 간다고 그러고 결국 중앙은행도 블록체인으로 간다고 그러고 대량 생산도 다품종 소량의 오픈 소스 베이스 이런 식으로 대형 병원도 가고 다 바뀐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핵심이 AI, 즉 앞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데이터의 활용이 된다라는 측면 때문에 AI가 발전하고 이게 산업을 스마트하게 만드는 겁니다. 즉 AI가 등장하면서 지금 디센트럴한 흐름을 상당히 격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또 이 그림이에요.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저희한테 잘 보여줬습니다. 자, 밑에부터 보시면은 결국은 의료가 지금 분산으로 가게 됐죠. 대형 병원 시스템의 문제가 이번에 또 분명히 나왔습니다. 진단 시스템이 발전하게 되면은 집에서도 진단이 가능해지고요. 교육은 이미 집으로 들어가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발전소도 집으로 들어가고 있고 1인 기업이 등장하면서 집에서도 이제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생산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시대의 킬러 애플리케이션은 의외로 스마트 홈, 집으로 향해 갈 수가 있는데 이게 도시에 주는 의미가 크다라는 거죠. 뭐가 크냐? 왼쪽 그림이 메가시티입니다. 현재죠. 각종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들었냐면은 이 자본으로 모여들었어요. 종합병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게 모여드니까 종합병원이 또 커지고 더 커지니까 사람이 더 모이게 되고 이런 그림이었는데 지금처럼 스마트 홈 베이스로 가게 되면은 자 이제는 각 산업이 집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이 산업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인 대도시 시스템이 아닌 분산 시스템이 가능해지는 디센트럴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이게 저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센트럴라이즈랑 디센트럴라이즈는 산업혁명 초기에선 디센트럴로 후기에서는 센트럴로 가는 현상이 늘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걸 입증해 주는 게 뭐냐? 얼마 전에 찾은 자료인데요. 미국의 59주의 인구를 표준편처럼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이게 많이 쌓인다는 건 인구가 집중된다는 거고 내려간다는 건 인구가 분산된다는 거죠. 산업혁명 초기에 인구가 분산이 되고 즉 리버풀,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밀워키 탄생한 거죠. 걔들 망하니까 또 뉴욕, 캘리포니아로 모여드는 겁니다. 이 그림이 발생이 되는 건데 앞으로 산업혁명이 새로 나온다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게 아닐까. 이것이 저 혼자 주장한 게 아니고 여기 보시게 되면 리처드 세넷 그리고 피터 홀이라는 상당히 유명한 도시학자들이 책에서도 늘 의문을 표시합니다.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분산됐었고 1920년대 처음으로 분산됐던 여기에서 많은 원인을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어쨌든 똑같이 산업혁명과 함께 디센트럴이 초기에 나왔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 디센트럴 도시 어떻게 만들 거냐 가장 관심이 많으실 텐데 도시는 계획 설계냐 자연 탄생이냐 논란이 많습니다. 이 로버트 마시스는 뉴욕을 만든 사람이고요. 제인 제이콥스는 이 사람으로 엄청나게 까면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도시를 어떻게 계획해서 만드냐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후대에서 신 결론이 어떻게 했냐면은 에베네 사워도 그렇고 그 유명한 루이스 먼포도 그렇고 결국은 로버트 마시스의 계획형이 무조건 다 맞다라고 못하지만 그렇다고 제인 제이콥스처럼 자연적으로 생기게 둘 수는 없다. 최근에 유명한 도시학자 리처드 세넷이 뭐라 그러냐 결국은 정부가 해줘야 되는 역할 최소한의 초기 계획 최소한의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기업이랑 그 개인들이 모여들게 만들어주자라는 거를 최근에 주장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의 인프라는 뭘까라는 거를 역사로 보자는 거죠. 자 로마 때부터 장안이랑 베이징, 에도, 디트로이트, 볼프스부르크 이게 시대를 이끌었던 도시들인데 거의 비슷하니 비슷해요. 일단 지도자가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1번 교통에 관련한 즉 트랜스포테이션의 인프라를 상당히 세게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요. 경제가 활성화하니까 인구가 모여드는 즉 강제로 사람을 이주시키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핵심은 뭐냐? 결국은 트랜스포테이션, 교통에 대한 최소한의 인프라를 장착했다라는 걸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도 여기에서 착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4차 산업의 스마트시티에서 디센트럴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는 뭘까? 뭐 참 제가 좋아하는 학자입니다. 미래학자, 기자 출신이죠. 그 한계비용 재료사회 제럴 리프킨 이 사람이 뭐 그 4차 산업이라는 표현 되게 싫어하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이 도시에 대한 예측도 이미 했어요. 앞으로 10,000명, 20,000명 정도의 그 소규모 도시들이 나올 거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사람의 내용과 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주면 결국은 스마트폰, 배터리,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5G 이게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가장 핵심적인 최소한의 인프라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이것만 또 설명이 1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만 말씀드리고요. 요 정도에 대한 이거 기반을 인식하시면 좋겠는데요. 요 그림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도요타, 일본의 도요타 이게 자동차 기업이 아니에요. 요새 애들이 장난 아닙니다. 정말 4차 산업에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해가고 있는데 우븐시티라는 걸 발표했어요. 이게 올해 CES에서 상당히 화두가 있었는데 우븐시티의 백인프라로서 발표해 놓은 게 흥미롭습니다. 스마트홈, 직주일체, 홈앤 워크플레이스를 하나로 만드는 그 시스템을 갖추겠다. 코어 인프라로 뭘 가져가냐? 트랜스포테이션, 격자형의 도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기초 계획으로 교통을 내놨고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요 밑에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CES 당시였던 화면이에요. 이 화면을 제가 좀 확대했습니다. 도요타 주변에 핵심 인프라로 뭘 깔았냐?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폰, AI, 오토메이션 자동차, 배터리를 깔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내용이랑 거의 유사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디센트럴라이즈의 표본이 될 수 있는 도시가 도요타의 우븐시티가 될 수 있고요.
자, 일본이 저렇게 먼저 시작했는데 저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우리도 핵심 인프라를 기반으로 뭔가를 꾸며가야 되지 않을까. 한 가지 지금 슬라이드가 빠진 게 아쉬운데 제가 마지막에 장표를 넣었던 게 있습니다. 지금 뉴딜과 재정 정책 얘기 나오는데요. 케인스가 29년도 했던 얘기입니다. 그 왜 자꾸 사람들한테 실업수당을 주냐, 뭐를 해주면 나을 뿐인데 차라리 웨스터민스터 사원 앞에 있는 보도블록을 갈아엎어라. 그게 고용과 자재를 창출해낸다. 그게 재정 정책이다라고 얘기한 거를 미국으로 넘어가서 뉴딜 정책을 만들었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이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지금 노트북이 없어 그 수업을 못 듣는 애들이 있는데 걔들한테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스마트 홈과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 살게 해준다면 그게 더 좋은 재정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서 제 발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가 거듭될수록 더욱 신선하고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음 발표는 전병조 전 KB증권 사장님의 아시아 중액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 AI 정부와 데이터 거래소 만들기라고 하는 주제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뉴딜 정책, 디지털 뉴딜 정책이 이제 화두가 되면서 제가 주문받은 건 디지털 뉴딜 정책이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디지털 경제란 게 왜 중요한가,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디지털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간단하게 보고요. 그리고 거두절미하고 어떤 내용의 정책을 하면 괜찮을까 해서 제가 15대 15개를 골라봤습니다. 사실은 좀 임의적인 거고요. 가장 그 고용 창출과 투자 효과가 크고 어차피 해야 될 미래의 디지털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사실 디지털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서포팅하는 어떤 핵심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개발할까. 그리고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경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건 한마디로 이게 얼마나 커질 것인가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담론적인 논거도 많겠지만 일단 숫자로 일단 보시면 맥킨지에서 마침 그 2018년도에 그 조사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2030년까지 13조 달러 정도가 추가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디지털 말고 다른 부분들은 그대로 성장해 가더라도 추가적으로 디지털 이코노미가 일으키는 순부가 가치가 13조 달러입니다. 요거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옆에 그 세계 GDP 파일을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총 80조 달러인데요. 중국이 12.34 정도 되죠. 쉽게 말해서 향후 10년 동안 중국 경제만한 것이 디지털 섹터에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10년 동안 디지털 경제를 못 따라가게 되면 다른 올드 이코노미에서 충분히 따라가더라도 디지털에서 13조 파이에서 우리의 몫을 못 차지하면 옆에 그림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11위 정도의 GDP가 바꿔져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상당히 선전하면 다시 2030년에 제 그림을 그렸을 때 우리나라 크기가 커질 수 있다. 저기에서 실패하는 나라는 저 그림에서 지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반대로 갈 수 있다. 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냐를 여러 장표에 준비를 했는데 간략하게 보시면요. 또 재미있는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그 GDP와 똑같은 약자인데요. 총 데이터 생산이라는 개념을 터프스 대학에 있는 정말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차크라보르티라는 그 인도분이 한 개념인데요. 한 4가지 개념으로는 볼륨하고 UCG, 액세시빌리티, 컴플렉시티 이렇게 하는데 놀랍게도 우리의 미래 그림을 보는 듯한 한국이 5위에 있습니다. 영국이 2위에 있죠.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이 통계 잘못됐다 생각했어요. 코로나 사태 대응하는 거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있나. 그런데 일본, 독일 이런 소위 말하자면 기계공학에서 성공한 나라들이 생각보다 우리보다 잠재 역량이 적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걸 이제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초를 갖고, 요거는 이제 똑같은 형태인데요. 2개만 가지고 이제 2차 평면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가 여기쯤 와 있습니다.
내부 실력은 어느 정도 될까? 여러 가지 지표인데 뭐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계속 1등하다 최근에 조금 떨어졌고요. 제조업 경쟁력 지수도 계속 내려왔는데 아직까지는 미국보다 나은 상태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제조업이 왜 중요한 거는 요번에 그 코로나 대응 때도 보셨지만은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제조업 기반을 안 갖고 있거나 빠른 속도로 대응할 수 없는 나라는 계속 마스크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디지털 세계에 가더라도 제가 왜 두 개를 보여주냐면요. 이 디지털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제조업 기반에 없으면 굉장히 그 디지털한 공허함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경쟁력 지수도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이제 또 우리나라가 디지털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 지표가 많은데 뭐 수많은 장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조금 이뻐 보이는 것만 골랐는데요. 요거는 일본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니케이에서 조사했는데 자기들이 꼽은 첨단 기술 10개 분야에서 한국이 6개를 앞섰다. 그 일본 분들이 굉장히 최근에 불편해 하시죠. 작년부터. 근데 그런 요인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 미국에서도 만만치 않은 실력을 보여주는데 여러 가지 각도가 있겠지만 이거는 미국에서 특허를 받은 제품 중에 1등 제품이 몇 개인가 시알려 보면 한국이 4위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중국이 뭐 세계 공장이라는데 그냥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 것만 많이 만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4, 5위 이 부분이 몰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라는 굉장히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아까 저 이야기는 AI 베이스 문제가 있는데요. 비교적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허 등록수나 실력은 그렇게 아직 왕창 밀리진 않는데 너무 공부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걸 속상해서 한번 100만 명당 인구로 따져봐도 역시 적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AI 부분은 한 기업이 굉장히 열심히 일단 시간을 벌어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국가 전체의 어떤 AI 역량 기반이 이 한 기업이 이 버팀목을 하고 있을 때 브로드 베이스하게 인력들이 양성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 아까 제가 보여준 우리가 그 그로스 데이터 프로덕트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기준에서의 우리 디지털 역량이 실질적으로 GDP 디지털 경제의 순부가가치를 10년 뒤에 우리가 의미 있게 차지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꾸려가느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라는 게 6차입니다. 2018년도가 마지막이었는데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해 가는데 가장 균형이 잡혀 있고 포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이드라인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새로운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에 인식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디지털 분야에서 아이디어가 없는 나라가 아니고 현실에 가보면 항상 규제에 부딪혀서 힘들어 했습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 국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규제 특구 아이디어와 규제 선대박스를 통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시범 사업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제 개인적으로는 시범이 아니라 이거를 당장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현실은 역시 경제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시작을 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규제 문제가 이제 좀 장애 요인을 작용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뉴딜을 하자고 이제 화두가 던져졌기 때문에 저런 규제에 인해서 시범적으로 작은 범위에서 하고 있던 것들을 조금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 드리는 부분은 이 15개입니다. 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뭐 되게 그대로 자명한 것들이고 아까 우리 손지우 의원이 스마트 시티 이야기했고 제 뒤를 이어서 의료 제목이 희한하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그다음에 교육도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 제가 여기서 뽑은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게 뉴딜 정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투자와 고용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사업.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거는 어차피 시간을 두고 할 게 아니라 할 거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들, 해야 되는 산업들을 고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빅데이터 경제이기 때문에 공공부문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미국에 비해서 공공부문 데이터가 많이 공급이 잘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 갈무리를 해서 민간 기업자들이란가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공부문 빅데이터 센터 내지는 공사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광재 당선인께서는 데이터청을 만들자고 하셨는데요. 이 공무원을 만들게 되면 일자리가 또 시험 쳐야 되고 뭐 이래서 사람 안 뽑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로 만들면 좀 속도감 있게 뽑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에 따라서 몇만 명이 고용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범위를 크게 잡으시면 전국에서 이걸 고용해야 될 거고요. 저는 한 10만 명 고용된다고 봅니다. 근데 전체 하면 뭐 10년 걸려서 1만 명씩 고용하겠지만 이건 굉장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별로 보시면 아무래도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빅데이터 경제에 있어서 지역이 처음 시작 때부터 지역 균형 생각을 안 하면 한 곳에 쏠려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데이터 공사 이야기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 있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뭐 이 정권사 출신이라서 항상 거래소가 이 굉장히 플랫폼으로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자가 일정한 비용을 내고 또 사용자는 일정한 비용을 내고 쓰고 거래소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이 개인정보 문제라든가 민감정보가 있기 때문에 거래소의 책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적 신뢰를 담보하는 조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업적 동기를 갖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 뭐든지 시작하면 3년 뒤에 보면 세계에서 최고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플랫폼을 만들어 주시면 아마 제가 장담컨대 3년 뒤에는 이게 세계 제일 잘 되어 있는 거래소가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초입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선지우 의원도 뭐 스마트 시티 이야기인데 그걸 하기엔 최종 이 디지털 인프라가 트윈입니다. 요거는 그 기계공학이나 제조업에서 많이 쓰던 내용인데요. 도시를 완전히 디지털 정보로 하나를 쌍둥이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사업인데요. 인도에서 도시 한 개를 만들 65억 불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 점선면 전략, 그 등소평과 이광재 우리 당선인이 즐겨 쓰시는 점선면 전략입니다. 그게 6대 광역도시 사업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을 넓히고 전국을 디지털로 만들게 되면 이건 가늠이 안 되면 돈이 얼마 들지. 그리고 이게 이제 SI 대한민국에는 SI 업체와 뭐 일시고용, 정규고용 다 해도 이게 도시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지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딱 하나 하라면 제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거 하면 조금 더 빨리 하고 싶으면 한 몇십 조를 들여야 될 가능성이 있고요. 10만 명 이상 고용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3D 정도로 모양을 만들고 전국에 센서를 투자하는 만큼 그 디지털 트윈은 실제에 돌아가는 것과 우리가 컴퓨터로 보는 디지털 트윈이 동일하게 될 겁니다. 엄청난 양의 센서가 투자가 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게 이 블록체인 기반의 이가버먼트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자정부로 세계 최고이지만은 여전히 불편한 점이 많죠. 재난 지원금을 나눠주는 데서도 블록체인 베이스 쓰면 그냥 오늘 하루 만에 오전에 끝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여러 서울시와 경남도에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모든 인허가 행정이라든가 돈에 관련된 거, 사람의 그 동일인 확인이 필요한 행정 작업은 블록체인으로 다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도 일일이 처음에는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단한 인력 수요와 투자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뭐 다 설명드리면 제가 또 이렇게 혼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사람 중심의 어떤 디지털 부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을 제가 넣어봤는데요. 지금 시범 사업으로 시군구에서
이런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디지털 플랫폼을 만드는 데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사회복지 관련 인력들이 많이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왕에 하실 거면 전국의 어떤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해도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게 만들어지면 아까 지역 의료 기반 이 비대면 의료 체계 우리 홍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게 시너지 작용을 이루어서 지금 같은 코로나가 다시 오더라도 저희들은 아마 아주 거의 전광석과 같은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생산 이야기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2년까지 3만 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왕 하는 거면 투자를 하실 거면 여기에 10만 개 정도 하시면 좋겠고요. 대중소기업 협력 사업으로 하면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농장도 마찬가지고요. 양식업을 쓰라는데 이거 지금 양식업이 왜 스마트 양식? 요즘 빌딩 양식을 연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양식이라고 해서 바다에 있는 게 아니고요. 도시에 물 채워놓고 아쿠아리움에서 양식을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디지털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부산형 도시 에너지 시스템 스마트 시티와 관련이 있고요. 이 부분도 많이 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와 있고요. 시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디지털 뉴딜을 한다면 이거를 조금 더 범위를 넓히든지 좀 본격적으로 양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디지털이 공허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뒷받침하는 것은 센서 산업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필요한 것만 해요.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이미지 센서 부분이 세계 1위입니다. 그 다음에 AI도 컴퓨터 비전이라는 그 필요한 것만 사실 1등을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수입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일본의 그 역량이라든가 이런 건 대단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우리가 옆 나라에서 불편한 갈등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면 할수록 일본의 수입이 늘어나야 되는 문제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관심을 안 갖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5G 세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구는 70%가 물이에요. 그리고 수중도 안 되고 이 높은 고공에서는 5G가 통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5G는 지상 베이스 통신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지구 전체를 커버하거나 선박에 인터넷을 하려면 5G는 안 됩니다. 그럼 6G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6G 시대에 가면은 이 기지국을 바다에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위성으로 해야 됩니다. 위성 중에 저궤도 위성이 중요합니다. 요 작게. 근데 이거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한 160개 내지 200개의 위성군을 띄워서 빠른 속도로 중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위성 대국들이 실제로 앞서가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5G에 대해서 그렇게 졸급정을 안 냅니다. 이유는 뭐냐면 6G 시대에 들어오면 5G는 그냥 땅에 갇힌 통신 시스템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보면 발사체 부분은 이 위성체는 뭐 자립을 했긴 했는데 발사체 부분이 여전히 모자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리드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나중에 갑자기 가면 6G 시대가 되면 우리나라 스마트폰을 가지고 미국에 돈을 내거나 일본에 돈을 내거나 중국에 돈을 내면서 써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산업 또 이걸 해야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기술국가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 과제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디지털 가버넌스가 과학기술 영역뿐만 아니고 우리 생활과 문화, 엔터테인먼트 모두에 관장하기 때문에 한번 정부 조직 측면에서 디지털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디지털 투자 이민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디지털 이 인프라가 잘 깔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해외에 많을 텐데 그런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인재로 자라는 그런 디지털 분야에서는 적어도 개방형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서 자유 창업을 하고 결국 우리나라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과적으로 데이터 경쟁이 되게 되면 우리처럼 인구가 적은 나라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뛰어난데 이 빅데이터가 잘 생산이 잘 안 되는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들은 충분히 우리하고 이 일정한 포맷이나 그 세이프가드 하에서 빅데이터를 교환하는 협정을 체결할 유인이 있습니다. 핀란드 같은 나라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와 우호 국가들과 먼저 하든지 아니면 소규모 국가든지 먼저 하고 우리가 FTA로 통상 개방 국가로 성공했듯이 앞으로는 디지털 데이터 무역 협정을 먼저 추진해 나가면서 앞으로 디지털 경제에서 우리가 좀 주도권을 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ODA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병원도 지어지고 뭐 학교도 지어지고 하지만은 앞으로는 조금 그 디지털 인프라를 깔아주는 식으로 ODA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 수원국가 입장에서도 저걸 어떻게 하나 고민을 많이 할 텐데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주면 절대 이게 공짜가 아닐 겁니다. 아마. 그리고 우리 물품 갖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ODA와 데이터 자유무역 협정 같은 거는 새로운 정책으로 한번 제안해 주시면 제가 오늘 보람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